20세기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 그들의 삶 속엔 여성이란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던 지난 100년의 기록이 들어있다. 남전여비와 삼종지도. 100년 전 그것은 한반도의 여성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 후 격변의 세월 속에서도 여성에게는 언제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보다는 희생과 복종이 요구됐다. 여성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으로부터 해방이란 조건이 필요했다. (25평) 남짓한 아산의 한 아파트. 이곳에 가족이라고는 할머니 단둘뿐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란 이름은 지난 55년 동안 이 두 사람을 특별한 동거인으로 묶어놨다. 이제 73살이 된 김현성 할머니는 아직도 90살이 넘은 시어머니 곽길령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37년. 그동안 김현성 할머니는 한 번도 시어머니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딸이 4명이나 있었지만 곽길령 할머니 역시 며느리 곁을 떠날 생각이 없다. 왜 여기 살려한다며. 딸하고 살면 쫓겨나면 나가지 뭐. 왜요? 핏줄이잖아요, 저기. 우리 딸은 못 살아. 불편하세요, 따님하고 살면은? 많은 얘기를 딸은 남이라고 말했네 말. 아들이 편하지. 딸은 사위가 남 아니야. 며느리가 남이고, 근데 며느리는 나다고. 저 사위거든. 어렸지만에 내 새끼 낳으시고. 어머니 내 새끼를 했는지 몰라도 그게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며느리 가슴 났더라고. 딸내 밥은 사서 먹고 며느리 밥은 앉아 먹는 게 원래 옛날부터. 왜냐? 딸이 하는 거 다 그들지 하고 며느리 못하게 하니까 안 하고. 김현성 할머니의 모든 생각을 자리잡게 한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 김 할머니는 충청도 한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유교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18살이 된 후 결혼도 아버지의 뜻에 따랐던 김현성 할머니. 신랑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때 마음이도 많이 안 드는 거지 신랑이니 참 뭐 모든 게.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줬으니까 살해야지 어떡해. 갔다가 망년에서 이틀 밤 또 순전에 가서 닷새 딸에 가서 닷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쉽지 않은 55년 세월의 동거. 그 세월은 이 두 사람을 미운정 고운정으로 묶어놓았다. 할머니 모시면 이렇게 나도 좀 적적하잖아. 적정이 뭘 적적해. 나는 적적해. 한 가지지. 아니 한쪽은 한가지고 한쪽은 적적하지. 아주 한가지진 않지. 서로야 아주 한가지지. 내가 해달라는 소리는 솔직히. 지금도 시집안의 여자로 살고 있는 곽길령 할머니와 김현성 할머니. 이제 김현성 할머니에게는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한 이불 속에서 자는 것이 친숙하다. 이 두 할머니의 모습은 1900년대 초반을 살았던 이 땅 보통 여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유교 문화인 가부장제가 뿌리 깊었던 1900년대 초반. 여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다. 어릴 적부터 바깥주림은 상가됐고 집안일을 배우며 훌륭한 며느리감으로만 키워졌다.
그러나 사회의 한편에서는 이런 여성의 삶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잉태되고 있었다. 바로 교육이었다. 1886년 이 땅에 최초로 여성 교육의 전당인 이화학당이 문을 연 것이다. 그리고 1895년 기독교계 학교인 정신여학당에서 1906년 사립여학교인 진영여학교까지 많은 여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남녀 평등 사상의 현대 문화가 이 땅의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1908년 정부는 칙령 22호를 통해 여성에게 고등 보통 교육을 할 것을 공포했다. 칙령에 따라 그해 4월 우리나라 최초 관립 여학교인 관립 한성 고등여학교가 설립됐다. 관립 여학교의 설립은 여성 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었다. 조선 교육사의 기록에 따르면 1931년 보통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수만 9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여성 교육의 시작은 새로운 여성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여성의 출현이 그것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박사 김한란은 당시 대표적인 신여성이었다. 최초의 여성 미국 유학생인 박에스더는 고국에 돌아와 최초의 여의사가 됐고 (1924년 10월) 최은희는 당시 사회에 부인 기자 등용이란 파문을 일으키며 조선일보 기자가 됐다. 1926년에는 일본의 비행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여자 비행사 박경원도 등장했다. 신여성들은 과감히 집안에서 나와 당시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사회 속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봉건적인 가족 제도를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제 신여성들은 여성들에 주어진 이제 봉건적인 인습의 굴레는 이를테면 가족 구조 속에서 제일 많았다는 얘기죠. 남성은 축적을 하면서 여성에게는 재가 금지를 시키고 또 연료론을 강조하고 또 대가족 제도 속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많은 의무를 주어지고 이런 거에서 여성이 벗어나야만이 여성 해방의 길이 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장 깊숙이 한 것입니다. 가족 제도에 대한 그들의 거부는 자유연애로 나타났다. (20년대) 자유연애의 표상이었던 윤심덕. 그녀는 일본에서 유학 도중 유부남 김우진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고향에 찾아가 있는 김우진과 윤심덕의 만남. 결국 이들의 사랑은 사회적인 인습의 벽을 넘지 못하고 26년 현해탄에서 동반 자살로 그 끝을 맺는다.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던 여류화가 나해서 그녀 또한 인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울에서 최초의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던 나해서 자유연애와 여성 해방론자였던 나혜석은 파리에서의 불륜으로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삼천리에 이혼 고백서를 발표할 정도로 당당했던 신여성 나혜석. 그러나 그 후 그녀는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한 채 1948년 행여병자가 되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결혼제도의 전통적인 인습을 부정했던 당시 신여성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질긴 봉건적 속박을 끊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많은 신여성들은 좌절하고 만다.
이 땅의 여성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 8.15 해방. 해방 공간은 남성 위주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였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세우던 시기.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많은 여성 단체들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펼쳤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공창폐지 운동이었다. 1946년 3월 19개 여성 단체가 공창폐지 연맹을 결성하고 공창폐지 운동을 전개한다. 당시 공창제 폐지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공창제는 47년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운동에 힘입어 폐지된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적극적인 정치 활동도 펼쳤다. 우익 여성단체들은 동등한 참정권을 요구하는 등 여성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좌익 여성단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 시기 여성을 독자층으로 한 많은 일간지들이 앞다퉈 창간됐고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이런 계몽운동에 앞장선 대표적인 곳이 미 군정이 설치한 분여국이었다. 최초로 행정부선에 여성 관련 업무만을 전담했던 분여국은 조선 부인의 계몽을 목표로 했다. 경기고녀 교장 출신으로 초대 국장이었던 고항경은 기관지 새살림을 통해 이런 활동을 벌였다. 이런 움직임들은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해방 공간에서 여성들은 자유로의 의지가 확산되었고 그동안에 잠재되었던 희망과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미 군정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에도 참여하고 사회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책적인 의도가 반영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방 공간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참정권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48년 3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제3분과 위원회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한 것이다. 각종 여성 신문에는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남녀 평등을 이룩해야 한다는 글이 연일 실렸고 많은 여성을 국회로 보내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50선거에는 전국 948명의 입후보자 중 여성 후보가 무려 19명이나 출마를 했다. 여성 출마자는 춘천에서 출마한 박인순 후보 등 대부분 교육계 종사자였다. 남성과 똑같은 권리로 쥐어진 한 표. 그 의미는 적지 않은 것이었다. 조선에서 저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에 득표를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입법기관인 지헌국회의원을 뽑는 행사에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여러 것이다. 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대담스럽게도 투표장으로 가 다각각 자유사에 의한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로 행해진 여성들의 투표권 행사는 정작 여성들에겐 낯선 것이었다. 그것은 이 권리를 여성들이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뭐 들어가시나면 얼마가 도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문만 들었어. 무슨 도장인지도 모르고. 모르지. 물어볼 수 있어 사람이. 그리고 48년 7월 17일 여성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헌법에 명시된 남녀 평등권. 대한민국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헌법은
이후 여성 해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아, 이것도 할머니지. 김현성 할머니가 살아온 20, 30년대와 해방. 이 시기 이 땅의 여성들은 자신을 옥죄던 인습을 닦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었다. 많은 여성들은 김현성 할머니처럼 여전히 조선시대에서 비롯된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간다. 올해로 58살인 김성진 씨. 그녀는 시어머니와 살지 않는다. 지금 시어머니는 시누이집에 계시다. 이남 일녀의 어머니 김성진 씨. 작년에 딸을 출가시키고 이제는 장성의 사회인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산다. 김성진 씨는 아침마다 아직도 다 큰 아들들의 도시락을 싼다. IMF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아들들. 점심값이라도 아껴주기 위해서다. 어느덧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됐지만 아들들에 대한 걱정은 늘어만 간다. 이 여자 일생은 자식들이 그야말로 뭐 이렇게 끈이라 그러나 뭐 올감이라 그러나 하는 식으로 다 여자들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나부터도 그렇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아유 그냥 뭐 정말 치우고 싶고 뭐 응? 안 살고 싶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아가고 그렇지. 오늘은 귀여운 2세 국민들이 밤잠도 못 자고 기다리던 대항날입니다. 희망과 절조 또한 높이 국민학교 48년 서울의 한 국민학교에 입학한 김성진 씨. 그녀는 앞 세대에 비해 쉽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교육의 기회가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배우는 기쁨도 잠깐이었다. 3년간의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 속으로 몰아넣었다. 모두가 배고팠던 시절 여성들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고 엄마가 없는 동안 어린 딸은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나는 이제 내 입장은 큰딸이니까 당연히 동생들을 이렇게 거두는 걸로 부모님들이 또 뭐 이렇게 다른 거 하시면은 이제 엄마 역할을 식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경제 성장기였던 5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어린 소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섰다. 당시 서울역에는 이런 소녀들이 줄을 이었고 공장에 취직하거나 식모살이, 이혼가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동생들이 크고 16살이 되자 김성진 씨는 평화시장의 아동복집에 취직을 한다. 당시 여성들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집안 살림에 보태거나 남동생 공부 뒷바라지하는 데 쓰여졌다. 아침 8시나 9시 시작하면은 보통 12시간 이상 뭐 저녁 9시, 10시 뭐 이런 식으로 또 물건이 딸리면은 뭐 밤을 새가면서 할 때도 있고. 힘들다 못하겠다 생각하나요? 아유 힘들죠. 막 어린 그 나이 때만 해도 어리니까 막 그냥 집에 가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고
막상 가면 또 좋은 것도 없는데 그냥 나오면은 그렇게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는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60년대 이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한반도는 공업화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여공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당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같은 직종의 남성 임금의 50~60% 수준이었다. 미숙련공이란 이유였다. 60년대 여공들이 받던 하루 일당은 7~80원. 한 달 동안 일하고도 2,000원이 조금 넘었다.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던 당시 저임금 여공들의 노동력은 필수적이었다.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불과 10여 년 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까지는 바로 어린 여공들의 피땀이 있었던 것이다. 스물일곱 살이 되던 해 김성진 씨는 10년간의 공장 생활을 접고 중매 결혼을 한다. 그것은 그녀에겐 힘겨웠던 여공 생활의 청산을 의미했다. 삼남사녀 대가족의 만면으로 들어간 김성진 씨. 그녀에겐 결혼하기 전보다 더 많은 가족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지워졌고 어려운 시집살이는 어머니의 당부 속에 시작됐다. 여자는 결혼하면은 첫째는 시어른들 잘 모시고 시댁한테 잘하고 남편 잘 섬기고 참고 너만 잘하면은 다 모든 게 그 가정이 평화롭고 잘 될 것이라고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시죠. 여전히 아내로서 여성들의 순종이 요구됐던 시기, 사회에는 여전히 축첩의 관습이 남아있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고 처불둔 정치인에 대한 배격운동까지 펼쳤다. 가정의 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런 축적 관행은 변해가는 가족 형태와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 가벼운 마음으로 60년대 말 새로운 가족 문화가 형성되고 이 있었다. 행복한 가족을 보자. 가부장적 가족 내 질서는 가족 내 평등한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질서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여기 또 다른 이런 가정이 가족 문화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며느리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아빠가 의미했다.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나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가족 계획 역시 여성에게 중요한 변화였다. 61년 대한가족협회 창립 이후 60년대 후반 알맞게 낳아 잘 기르자 운동에서부터 71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까지 정부 주도형 산하 제한 운동을 펼친다. 출산을 자신이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피임의 보급, 이것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은 거의 혁명적이었다. 64년에 결혼한 여성이 첫 자녀에서 막내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기간은 44년에 결혼한 여성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핵가족과 함께 등장한 아파트.
아파트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어울리는 주거 공간이었다. 64년 대단위 아파트의 효시가 된 마포 아파트의 완공을 시작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선다. 편리해진 주방과 주거 공간. 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김성진 씨도 당시 흐름에 따라 시댁에서 분가를 하고 세 아이를 낳았다. 김성진 씨에게도 여유 시간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나가서 뭐 내가 뭐라도 해서 생활에 보태고 좀 생활을 좀 폈으면 했는데 우리 애들 아버지는 또 그런 걸 반대해요.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는 게 나를 돕고 벌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생각을 못했지. 엄마! 엄마! 사랑하는 딸! 엄마 이거 사랑하지 빨리! 김성진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작년에 결혼한 딸 심성은 씨다. 김성진 씨 세대는 친정 나들이도 마음대로 못했지만 결혼한 딸의 친정 방문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좋아했는데 집에보다 항상 시댁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받는 딸 돼야지. 그래도 엄마도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엄마랑 아빠도 좋은 거 드셔야 되는데. 김성진 씨는 요즘 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친정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잘 이해하다. 아 요즘도 그런 거 싸니까 엄마 이것 좀 면해줘라 그러는데 그게 저희 들 마음도 그렇겠지.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저러는데 장남이 잘 돼야 오빠가 잘 돼야 그럼 내가 잘 되고 성민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오빠가 잘 돼서 좀 이끌어가면 더욱더 좋지. 우리가 편안하고 그럴 텐데. 맞아.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장남이 잘 돼서 딱 들이잡혀야 어느 가정이고 참 서로 잘 좋은 일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쉽지가 않아서 걱정이다. 지금까지 유일한 엄마의 말벗인 심성은 씨. 심성은 씨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엄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금 가끔씩 왜 엄마 뭐 좋아해?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 엄마 뭐 좋아해? 그러면 딱히 말씀을 못 하세요. 항상 우리 취향대로만 살아오셨으니까. 아빠 좋아하는 거, 우리 좋아하는 거. 산업화 시기였던 60, 70년대 사회는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가 전부인 세대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남아있다. 김현성 할머니가 서울에 사는 막내딸과 함께 상가를 알아보기 위해 나섰다. 네. 이런 걸 뭐해요? 왜? 하면 어떤데? 하나는 좋지. 말을 왜? 그냥 들어와. 잠깐만 와봐. 나 한번 구경이 한번 해봐. 네? 올해 38살 오창숙 씨. 그녀는 남편과 가족 뒷바라지 못지않게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작년까지 은행을 다니던 오창숙 씨는 명예퇴직을 한 후 자신이 할 일을 찾고 있다. 요즘은 작은 사업이라도 할 생각으로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들을 둘러보고 있다. 굉장히 좋다, 그죠? 포장하기 진짜 좋아요. 엄마는 어때요? 난 이런 거 하는 거 안 좋아. 너는 되게 편한데. 왜? 왜 요즘은 젊은 애들이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미 마음은 안 좋지. 원두 커피집이에요. 좋아요? 네, 포장하기 좋아요. 요즘 수입이 어때요? 어머니 김현성 할머니는 딸이 영 못마땅하다. 딸 오창숙 씨가 집에서 곱게 살림이나 했으면 하는 것이 김현성 할머니의 바람이다. 여자가 혼자 하기
실제로는 힘에 키 켰는데 별거 다 한다고 그래. 80년대 초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오창숙 씨. 어머니는 꿈도 못 꿨던 고등교육까지 받았지만 오창숙 씨는 대학에 가고 싶었다.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꿈이 많던 그런 나이인데 당연히 가고 싶죠. 남들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봐요.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외로운데. 그러니까 가고 싶죠. 아들들도 못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쳐. 저도 또 저기 엄마 행편 보고서 간다서는 않고 혼자만 가고 싶었지. 80년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보편적이었다. 80%가 넘는 여중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80년대 후반에는 90%에 이른다. 당시 여고생들의 대학 진학률도 빠르게 증가했다. 82년 여고를 졸업한 오창숙 씨. 1년 후 오창숙 씨는 은행에 입사한다. 굉장히 좋았죠. 되게 좋았어요.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나도 은행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 집에 경사였죠. 뭐. 당시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행원은 70년대 경제개발 속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대표적인 여성 사무직이었다. 여행원을 비롯한 80년대 여성의 사무직 진출은 그전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그 직장에서도 그들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됐다. 당연히 윗사람들한테 공손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청소를 다 했거든요. 지금 뭐 이제 아줌마들 청소는 아줌마들 다 해주지만은 청소해야 되고 커피는 당연히 끓여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여자만 시켜서 남자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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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가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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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가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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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자존심을 눌러라 커피 커피 아가씨 고분해라 상냥해라 커피 커피 아가씨 나서면 돌불견 커피 커피 아가씨 사무실에 꽃으로 나가라 귀여운 여자가 되려면 사랑받는 여직원이 되려면 돌아서서 쓸개를 씹을지언정 양손에라 웃어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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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한 사무실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일이 명확히 구분됐던 당시 여직원은 결혼하기 전 잠시 거처하는 임시직 정도로 여겨졌다. 아 그때는 이제는 결혼하고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그때 시기였던 거거든요. 83년도에는 그랬기 때문에 보니까 결혼한 언니들이 없으니까 결혼하면 못 다니잖아요. 당시 일부 은행에서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직을 강요당했다. 그것은 70년대 결혼 각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70년대 은행들은 여행원들의 입사 서류에 결혼 각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결혼을 하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였다. 여행원에게 결혼은 곧 직장에 대한 포기를 의미했다. 75년 11월 결혼 각서에 반기를 든 사건이 일어났다. 은행의 의무실에서 일하던 이명숙 씨가 사직을 안 한 채 결혼을 한 것이다. 76년 2월 당시 금융노조의 여성부장이었던 노미숙 씨가 뒤를 이었다. 은행 측은 다른 여행원들이 동의할 것을 우려했고 이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했다. 그러나 동료 노조원들의 조직적인 행동과 각계의 지원으로 이명숙 씨와 노미숙 씨는 무사히 은행에 복귀한다. 여행원들의 승리였다.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사실상 결혼각서는 불법이었다. 이 두 결혼을 계기로 은행에서 결혼각서는 점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10년 후 신문 한 구석에 가십 기사가 여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다. 한 미혼 여성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었다. 직장 여성 이경수 씨에 대한 택시 회사의 손해배상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택시 회사 측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면서 이경수 씨의 정년을 55세가 아닌 25세로 봤다. 미혼 여성은 평균적으로 26세에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법원 역시 여성이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는 이유로 택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뒤늦게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안 여성계는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협의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1년 후인 86년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경숙 씨는 55세 정년을 인정받았다. 기혼 여성의 직장 생활을 인정한 것이기도 했다. 여성계와 이경숙 씨가 함께 1년 동안 노력한 결과였다. 결혼각서와 여성 조기 정년제, 이들은 우리 사회가 일하는 여성에 대해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새로운 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87년 남녀 고용평등법이 제정됐다. 88년 오창숙 씨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 했다. 은행 일도 살림도 자신 있었던 오창숙 씨.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장 일과 살림을 병행한다는 것이 힘들어졌다. 임신했을 때는 막 배가 너무 아팠는데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다는 거. 나 혼자 있으면 쉬는데 이제 시아버지 계시고 신우이 있으니까 퇴근해서 일찍 퇴근해서 와가지고 저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 가서 또 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울면서 하고 막 이랬던 거 같아요. 분담 역할은 우리 남편은 분담 역할 못해. 경상도 남자. 밥도 자자 됐다 뭐 그렇잖아요. 트 가지고 텐, 이 트 가름이 안으로 넣는 거야 지금. 지금도 집으로 돌아오면 딸아이의 공부도 봐줘야 하는 엄마이자 남편의 밥상을 차려야 하는 아내 오창숙 씨. 곧 이 일을 하게 되면 다시 그녀는 직장과 살림 두 가지 일을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오창숙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은 훌륭하신 여성분들 나와서 말씀하신다거나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비록 내가 저렇게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남들한테 능력 있는 여자, 정말 일 잘하는 여자,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자, 그게 싫더라고요. 잘 살아야지. 서로 닮는 말씀.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저런 인생 살지 말고. 그럼요. 됐어 이제. 네. 꺼주세요. (28살) 심성원 씨. 오창숙 씨와는 달리 그녀는 남편과 가사일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결혼 생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심성원 씨.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독일이 너무 뭐야? 심성원 씨는 이전의 세대에 비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또 남편이랑은 친구처럼 살고 싶어요. 서로 발전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는 남자를 위해서 애정만 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서로 남편이 이만큼 크면 나도 이만큼 커서 같이 대등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그게 남편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같이 커나가는 거. 91년 인하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한 심성원 씨. 대학이란 공간은 심성원 씨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해줬다. 대학은 어느 사회보다도 남녀가 동등하게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장이었다. 아들만이라도 대학에 보내기를 고집했던 많은 부모들이 90년대 들어 돌아섰다. 대학 교육에 대한 아들, 딸 차별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 과거로부터 그러한 교육에 여성들은 제대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상품화가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90년대 들어 대학들은 여성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여성학 붐이 바로 그것이다.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작한 여성학 강좌는 89년에 15개 대학에서 강의됐고 2년 후인 91년에는 61개 대학에서 강의됐다. 대학 내 여성학이 주목을 끌었던 91년, 3차 개정된 가족법의 시행으로 여성계는 고무됐다. 가장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것으로서 이혼할 때 일어나는 재산 문제와 아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91년 1월 1일부터서는 이혼 시에 엄마가 아이를 기르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한 친권, 모든 아이에 대한 권리 의무를 엄마가 갖게 되어서 아이를 기르는데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상당히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3차 가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여성은 가정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과 아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3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다. 가족법은 1960년 1월 처음 시행됐을 때부터 남녀 차별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 후 이태영 박사를 주축으로 가족법 개정 운동이 시작됐고 62년과 7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가족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보수층이 가족법 개정을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자 86년 12월 전국의 유림 3,000명이 3차 가족법 개정을 막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가족법 개정은 결국 의식의 문제였다. 의식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다.
심성은 씨는 96년 졸업을 하고 4년째 모교의 조교 일을 하고 있다. 오랜 조교 생활을 통해 취업을 앞둔 많은 후배들을 봐왔다. 어떤 때는 딱 여자라고 명시해서 와요. 그래서 이거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를 찾는 이유가 학과를 졸업해서 전공 쪽을 살려서 그쪽을 하기보다는 뭐 사무직이나 경리직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여자라고 딱 못 박아서 찾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남학생.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남학생한테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똑같은 노력, 아니면 어쩌면 더 큰 노력, 또는 똑같은 그 등록금 이런 큰 거를 다 부담을 하고 나서도 결국은 차별을 받게 되니까 화가 나죠.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89년 8개 기업이 신입사원 응시 자격을 남자로 한정해 신문 광고까지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94년 다시 한번 여성계와 사회를 분노케 하는 일이 생겼다. 기업의 응시 자격 요건에 따라 취업을 앞둔 여성 학생들 사이에 성형수술이 성행한 것이다. 94년 44개 대기업이 여성에 보낸 학생 추천 의뢰서에는 용모 단정, 키 160cm 이상 등 외모에 대한 조건만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당시 여성단체에는 많은 여고생들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다. 취직을 하는 것인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취업을 앞둔 친구들의 대부분이 외모 관리만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다. 그 취업을 앞둔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을 놓고요. 술을 드시고 오셔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놔도 난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온 가족이 울었다라는 이런 사례는 정말 저희 가슴이 아팠고, 또 많은 여고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성형외과를 찾는다거나 또 돈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 시행을 하는 데서 오히려 얼굴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고, 뭐 한 끼만 먹는 경우도 있었고, 옳지 않는 약을 복용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그 채용 관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죠.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뒤따랐고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해당 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채용 시 용모를 제한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발 조치된 44개의 기업 중 36개의 기업이 무혐의 처리됐고 나머지 기업도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됐다. 검찰의 판결은 거센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95년 7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남녀고용 평등에 대한 잇따른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취업의 문은 여전히 좁았다. 특히 여성들 중 대졸 출신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사회에서 여성 고급 인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96년) 대졸 여성을 위한 여성 취업 박람회는 수많은 여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IMF 이후 불황에서 남성의 일자리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3배 정도 빠르게 감소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99년 1월 한 회사에서 기혼 여성들이 대거 명예퇴직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농협의 사내부부 762쌍 중 90%가 넘는 688명의 여직원이 명예퇴직을 당한 것이다.
올해 5월 여성단체들은 회사 측이 사내 부부인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사표를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서 다행이다. 오늘 같은 날.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장 맞을 텐데. 그래요? 벌써? 이번에 굉장히 빠르구나. 오랜만에 잔디밭에 앉아본다. 여자랑 남자랑 그래서 틀리네요. 남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여자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혼하면 남자가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어느 한구석이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되게 내가 안 해요 그냥. 90년대 대학을 다니고 당당하게 살고자 했던 심서은 씨. 그러나 결혼 후 심서은 씨는 기혼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남편은 너무한다. 그런 식이에요. 사고가 남자도 사고가 약간 그런 식이야. 남편하고 딱 단둘이만 살 때는 어느 정도 남편이 옆에서 그래도 좀 보조해주고 약간 지기라도 도와주고 또 이해해주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거, 아이를 가져서 임신해서 회사를 다니고 그다음에 출산해서 얼마 동안은 분명히 출산 휴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공백 동안에 내가 있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자리가 무산할까 이런 생각들. 심성은 씨는 남편과는 친구처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여전히 벽을 느꼈다. 여성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했고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당부받았던 심성은 씨. 과연 그녀는 얼마나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어머니이고 누이이자 딸인 여성. 이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게 지난 100년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였다.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들. 그 뿌리는 가정 속에, 사회 속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있었다. 다른 어떤 차별보다도 우리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성차별. 그래서 그 극복 과정 또한 쉽지 않았고 현재도 미완의 과제로 우리 앞에 남아있다.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는 20세기의 유물인 여성차별을 아는 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것인가? 그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의식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다. 공산당이 빨간 것인지 노란 것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이야기 듣고 어머니 아버지한테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